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PZH-2000은 실전을 치르면서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ZH-2000은 다른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자동 소화 장치, MBC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내부 환기 시스템을 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용해서 포수의 노동력 없이도 신속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엔진과 이 자동 변속기가 통합돼서 최고 속력은 60km, 18마력 정도 되고요. 자주포 중에서 높은 급의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55mm 구경의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등등등 재래식탄들을 죄다 쓸 수 있고요. 155mm 카고탄이나 155mm 스마트 155 유도포탄 등을 사용해서 기갑 부대를 정확히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ZH-2000 포신의 내구성은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K9 자주포의 권장 포신 교체 주기는 1000발이에요. 반면에 PZH-2000의 권장 포신 교체 주기는 2500발입니다. 독일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게. PZH-2000은 지원 장비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PZH-2000 자주포는 자체가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목표 정보 탐지 시스템의 지원이 없으면 그냥 옛날 구형 자주포하고 똑같은 거죠. 눈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누가 대신 봐줘서 데이터 전송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 PZH-2000을 위한 정찰 시스템과 대포병 레이더는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PZH 자주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넥 정찰 장갑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KZ-5 무인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브라 대포병 레이더 등이 핵심적인 목표 정보 획득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이 KZ-5 무인기는요, 길이 2.29m, 폭 3.42m, 높이 0.96m, 그 다음에 무게는 161kg의 무인기입니다. 평균 시속은 150km 정도 되는데 최고 속도는 한 250km 정도 돼요. 이 무인기는 목표 지점 상공에서는 시속 120km로 천천히 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표적을 관찰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작전 고도는요, 300m에서부터 3500m까지 나와요. 그리고 채공 시간이 무려 3시간 30분 이상입니다. 이 KZ-5 무인기는 주간용 TV 카메라, 야간용 열 영상, 그 다음에 지상 관측용 소형 SAR 레이더를 사용해서 목표를 탐지하고요. 데이터 통신으로 목표를 전송합니다. 이 무인기는 65km 떨어진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면서 화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센서도 보유하고 있죠. 이 독일 육군 포병학교는요, 2000년 여름에 이 PZH-2000 자주포 중대하고 이 KZ-5 무인기 간의 실시간 통합 운영 시범에서 이 무인기가 표적을 탐지해서 PZH-2000 자주포의 목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 상공에 머물면서 화력 평가를 하는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실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페넥 정찰 장갑차는요, 이 룩스 장갑차의 후계로 개발된 장갑차입니다. 전투 중량이 10톤, 전장 5.4m의 중형 장갑차 크기인데 이 장갑차는 경량화를 위해서요, 알루미늄 차체에 방탄 강판을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차체 전체에 대해서 7.62mm 철갑탄 방어가 가능해요. 센서는요, 차체에서 1.5m 올라가는 승강식이에요. 그 내부에는 주간용 TV 카메라, 야간용 열 영상, 그 다음에 레이더 거리 측정기, 그 다음에 전파 방향 탐지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탈착해서 지면에서 삼각대에 설치해서 운용할 수도 있죠. 근데 원래는 좀 더 대형의 레오파드 1 전차의 포탑을 제거하고 정찰 장비를 탑재하는 강력한 정찰 장갑차를 갖추고 싶었어요, 독일군은 처음에. 근데 또 여기서 돈 얘기가 나오죠. 냉전 종식 때문에 이게 국방비가 감축되니까 그냥 장갑차로 하자,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이거예요. 대포병 레이더가 잡으면 그 데이터를 주면 얘가 카운터 어택 날리는 용도로. 그래서 이 대포병 레이더가 중요한 건데, 이 독일하고 영국은요, 공동으로 이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어요. 이게 코브라라고 해요. 이제 카운터 배터리 레이더라고 해서 코브라라고 하는데, 이 레이더는요, 레이더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독일의 만사의 8륜 구동 트럭에 탑재된 포병 부대용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코브라는 액티브 페이스드 어레이 레이더 방식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이사 레이더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수많은 레이더 어레이를 조종해서 동시에 다수의 포탄을 탐지, 추적해서 적 포병 부대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탐지 거리는 40km로요. 다량의 탄이 동시에 하늘에 날고 있어도 각각의 각도 포지션을 분석해서 동시 다위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할 때는 90도 범위지만 회전할 때는 270도 범위를 탐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포탄 발사를 한 적 포병 중대 보통 포병 중대 한 6문에서 8문 정도 포가 있는데 이 포병 중대 4개 이상의 진지 위치를 2분 이내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직접 인공위성이나 여타 무인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즉시 사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굉장한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막 되게 많이 팔렸겠네요. 이게 워낙 고가 차량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운용하는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가 독일군이 한 108대, 그 다음부터 조금 더 들어와서 뭐 이제 110대가 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 운용하고 있고, 네덜란드가 57대, 그리스가 25대, 이탈리아가 70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70대는 전부 다 라이선스 생산한 거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1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고고, 리투아니아도 21대인데 이것도 중고고, 그 다음에 헝가리도 24대, 카타르도 24대입니다. 이거 다 죄다 합쳐봐야 400대도 채 안 돼요. 최고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독일 해군이 이 PZH-2000을 쓸 뻔했다는 거예요. 해군이 왜? 함포로 쓰려고 했었어요. 2002년에 작센급 호위함에 포탑을 달아서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의외로 뭐 반동도 덜하고 괜찮았다, 평가는 좋았는데, 근데 기존의 이 127mm 포의 포탄 제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시험해본 거다,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PZH-2000의 실전 기록도 있나요? 네, 이 테러와의 전쟁, 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다수의 실전을 이 PZH-2000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사실상 이 자주포가 대비한 전장이었죠.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칸다르 지역에 주둔 중이던 나토의 ISAF, 그러니까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라고 해서 국제안보지원군, 그때 뭐 미국이 주도한 거 ISAF가 다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이 ISAF의 일원인 네덜란드군이요, 칸다르시 남서부에 위치한 아르간디강 인근에서 진행된 메두사 작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메두사 작전에서 첫 번째 실전 데뷔를 합니다. 이 PZ-2000이 네덜란드군에 의해서. 이 작전에서 네덜란드 육군은요, PZH-2000으로 탈레반한테 포격을 가했고요, M777 곡사포와 함께 ISAF 보병들에 대한 화력 지원을 했죠. 또한 2007년 6월에요, 우로즈겐주에서 발발한 탈레반과의 조라 전투에서도 주력포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이후 우르간주에 위치한 탈레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이때 네덜란드군은요, PZH-2000 뒤에다가 포반 텐트를 지어놨어요. 포반 텐트를 이렇게 설치 딱 해놓고서 자동 잔정 장치에 급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8시간 동안 효력사 지속 사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맞은 탈레반들이 이 PZH-2000의 정확도와 지속 사격 능력에 경악하면서 끝내 거점을 이탈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벌어진 한마저가 작전에서는요, 독일군 소속의 PZH-2000 자주포가 동원돼서요, 독일군 공수부대한테 이제 화력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그 지역 2개의 마을을 해방시키는 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ZH-2000은 다시 한번 스타로 등극합니다. 독일이 14대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8대, 이탈리아가 5대를 공유해서 총 27대, 약 4개 포병 중대 규모의 PZH-2000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했죠. 먼저 독일이 제공한 10대의 PZH-2000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군의 최전선에서 상당한 화력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주포의 능력이 10분발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군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격을 한 후에 즉시 러시아군 정찰망에 걸리지 않게 숲으로 이동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각종 사거리 연장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랩탄도 있었고 비비탄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덕분에 50km대의 사거리를 발휘하는 그런 이 PZH-2000한테 러시아군이 혼쭐이 납니다. 굉장히 괴로운 전투를 했었어요,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포격 얻어맞으니까 대포병 사격으로 카운터 어택을 실시했지만 번번이 PZH-2000 사냥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도 이제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막 이게 그나마 이게 쓸만하니까 막 갖다 쓴 거야. 근데 이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보고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PZH-2000 중 일부가 오작동해서 긴급히 수리가 필요해서 전선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 연방군 규정에는요, 하루 100발의 포탄 발사가 매우 고강도 임무예요. 이 PZH-2000한테.
하지만 다급하니까 100발만 쐈겠어? 우크라이나군이 아니죠. 실제로 한 200발 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지. 더욱이 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뭘 많이 썼겠어요? 랩탄 같은 거냐, 비비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랩탄이나 비비탄이 이게 포신하고 전체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그런 탄이에요. 장약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등등의 이유로 이제 전선에서 이탈하는 그런 자주포가 많이 나왔다. 이후 투입된 다른 PZH-2000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수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K9을 이제 많이 개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K9A3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실전 사례를요,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측에서는 볼멘사를 했죠. 야, 너네 그렇게 막 하면 이거 큰일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군을 비난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전체적인 포병 전력에서는 러시아군한테 열세잖아요. 러시아군이 10,000발 쏠 때 얘네 1,000발 쏠 수 있었다고. 10분의 1이에요. 수적으로는 적으니까 어떻게 질적으로라도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었겠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군의 운용 미숙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PZH-2000의 운용 요원 교육 과정이요, 6개월짜리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워낙 다급해지니까 이 과정을 2, 3개월로 크게 줄여버렸어요.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열성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렇지만 압축된 교육 과정의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을 거다. 특히 어떤 부분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뭐였냐? 탄약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PZH-2000용으로 제작된 탄약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다른 나라에서 나토 표준으로 만들어진 탄약들 중에는요, 이게 PZH-2000의 자동장전 장치에 넣으니까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수동으로 장전했다. 혹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 PZH-2000도 나토 표준 사양에 맞는 거거든요. 이게 다 약실이고 뭐고. 그래서 당연히 호환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타국의 전시 운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점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사시 철저하게 미군과 공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미군 탄에 맞춰 탄약을 표준화했어요. 즉 나토 표준화가 이미 돼버렸죠. 그리고 수출 과정에서도요, 수출 대상국의 포탄 실험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만큼 우리가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뭐 걔네가 근데 뭐 이것도 뭐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겠지. 또 하나, 우크라이나에 공유된 PZH-2000이요, 신품이 아니라는 점도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쓰던 거 중고를 급해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정비를 해서 주긴 했어요. 정비를 해서 주긴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중고는 중고예요. 에? 중고차는 중고차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했으니까 나름 이제 서둘렀겠지, 정비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고려를 하면은 차량에 따라서 상태가 썩 좋지 못한 놈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독일 언론들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독일은요, PZH-2000용 예비 부속을 꾸준히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운영 관련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요, 이 K9의 실전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죠, 사실. 또 폴란드의 임시 정비센터를 개설해서 현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정비하지 못할 정도의 큰 고장은 폴란드에서 수리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아무리 우수한 무기도 뭐다?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피드백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났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K9 자주포의 최대 라이벌인 PZH-2000은 명불허전입니다. 사실 역시 우수하면서도 무서운 자주포예요. 현 시점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트, 항상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지만 항상 비싼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단 뭐냐, 너무나 비싼 가격에 생산량이 받쳐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실패했다? 규모의 경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400대도 채 생산되지 않았죠. 반면 우리 K9은 어때요? 수출만 700대예요. 더욱이 전체적인 퍼포먼스 면에서 PZH-2000과 우리 K9은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즉
가성비 측면에서 우리 K9은 해자 중에 해자죠. 그러니까 이거야. 롤스로이스 최고. 알지? 롤스로이스 최고. 알아. 근데 벤츠 탔어. 벤츠 탔다고 저거 뭐 그지같네 이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야 지금 거의. 그러니까 독일도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자국에 다시 깔고 이번 전쟁에서의 실전 사례를 앞서서 지금 세일즈를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전히 가격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여러 나라가 PH-2000 줬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체 물량만큼 이제 수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100대 수출 허가가 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100대 이 물건은요, 매우 복잡한 경로로 대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투아니아가 이제 21대를 중고를 썼었는데, 왜냐면 리투아니아는 지금 러시아하고 붙어 있잖아.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급한 마음에 우리 PZ-2000 더 살래 라고 했는데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못 사겠다. 그래서 결국엔 프랑스의 세자르를 샀어요. 차륜형 자주포 구매로 이거 바꿔버렸다고. 또 하나, 이 PZ-2000요 실전을 치르면서 아무래도 탄약 보급차가 있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게 탄약 보급차가 있었는데,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까지 하면 지나친 가격 상승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취소돼 버렸거든. 그래서 이게 좀 계속해서 이게 PZ-2000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 K9은요, PZ-2000 한 대 가격이면 K9 두 대에다가 탄약차까지 살 수 있어요. 더욱이 우리 K9은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지금 A3까지 가고 있죠. 근데 PZ-2000은요,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은요, PZ-2000은요,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후발주자인 우리 K9의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규모의 경제가 승리한다. 이것도 너무 국뽕인가?